네. 이제 서서히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15 그 유명한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날이고요. 진짜 6.15가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는데 세상이 또 이렇게 바뀌네요. 정권 뺏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애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오늘은 느낌이 왠지 학구적이에요. 오늘요? 아니 제가 네. 그 조회수도 쭉 빠지고 그래갖고 한 달 전쯤에 웬만해서 안 오는데 2주 동안 슬럼프가 왔어요. 조회수 빠진 것 때문에요? 유리 멘탈. 아니 조회수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진보 진영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 지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아주 태생적 패시미스트가 있어. 패시미스트는 뭐예요? 태생적 염세주의자, 회의주의자. 박진영? 예. 박진영 보고 있나? 아니 제가 슈퍼 열정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열정해도 옆에서 계속 뭐 될 일이 있겠어요. 아유, 다 나쁜 놈들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남영희 위원장 지쳐요. 그 얘기할 때마다. 그치. 좀 이죽거리는 거. 바람 빼니까. 열정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바람을 빼 옆에서. 가만히 있어봐. 좀 반성 좀 시켜야겠는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바람이 빠져갖고 하기 싫더라고. 이런 건 있어요. 그 우울감은 전염된다고. 예. 전염돼요, 진짜. 근데 또 저랑 같이 하시면 또 저도 초긍정리스트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회복된 지가 2주가 됐거든요. 회복이 되니까 지금 요즘 제 별명이 좀비예요. 좀비. 잠도 안 자고 네. 그냥 에너지가 하늘을 뻥뻥 뚫고 다녀. 그 진짜 하루에 침대에 누워서 3시간 이상을 안 자요, 요즘. 거의 미친 좀비처럼 살아. 근데 안 피곤해. 슬럼프 왔을 2주 동안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멘탈이 강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친다고. 뭐 재민이 형 말처럼 지치지 말기 뭐 딱 그렇게 가고 누구는 뭐 견딜만 해서 견디는 건 아니고 견뎌야 되니까 견디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뭐 유튜브 조회수가 막 떨어졌다거나 이런 캐릭터는 아니고 다만 이 진영 전체를 보려면 김어준 뉴스공장 조회수 보면 돼요.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건 사실인데 많이 빠졌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보통 100만 넘는 채널이 6, 70만에 머문다면 진영 사람들이 지금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안 보고 싶어 하는. 뭐 어차피 다시 돌아옵니다. 연어들처럼.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감옥 BBK 다스 때문에 감옥 갔다가 출소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대선 졌잖아요. 지고 제가 한 4일 만에 출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좌절하고 있었겠어. 그때 제가 좌절은 개나 주고 그렇지.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고 그렇지. 절망은 사치다. 그렇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더 심하지. 근데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요 진짜.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갖고 중간중간에 이제 경찰서 갔다 오고 조사받으러 그런 게 조금 빼고는 나머진 재밌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봉도사 만나는 재미로 또 뭐 정청래 만나는 재미로 우리 또 패널들 만나는 재미로 하거든요. 그러면 패널도 오늘 우리는 또 패널이 또 아주 신선한 분이 나와요. 누군데요? 강덕구 의원. 그분 잘하지. 진국이야. 그분 잘하지. 숨어있는 보석을 찾았어. 강덕구 의원님 화이팅. 예. 자, 이번 주에 민주당 의견 행사가 있죠. 예.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예. 깜빡했네. 진짜 방송 준비 좀 미리 좀 합시다. 예.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다 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방송에서 구성 보내줘도 대꾸도 없고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건 꼭 보죠. 보긴 보는데 예. 뭐 피드백이 있어야지. 빨리 주세요, 빨리. 예. 자, 어쨌든 주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어디서? 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아, 이 전북. 예, 전북. 예. 전주로 갑니다. 예. 예. 이번 주 그러면은 이게 날짜가 내일 오후 3시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아, 전북 그랜드 힐스턴 호텔 2층. 데이지스 홀. 예. 뭐 안에 뭐 그랜드 힐스턴 호텔만 가면 뭐 그렇죠. 찾겠지만. 그랜드 힐스턴 호텔 있으면 앞에 플래카드 붙어 있고 그러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명사특강, 예. 이해찬 상인고문, 그리고 집단 토크, 예. 정봉주, 한병도, 신영대, 박진영, 예. 염세주의자까지. 염세주의자. 박진영 놀리는 게 왜 이렇게 재밌냐?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지금 민감해 있냐 하면 네. 이 중에 패널을 이 사람을 쓰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또 엄청난 댓글이 와요. 문자가 와요. 문자 네. 폭탄이. 네. 근데 어떡합니까? 현역 의원이고 그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패널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런 분들이 좀 아셔야 돼. 자기가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당원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병도 의원도 예. 전략적에는 굉장한 사람이고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건 그 민주당 교육연수원에서 지금 거의 매주 하는 행사들 여러분들이 또 방송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기운이 달라요, 기운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있으면은 기운 받고 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저기서 뭐 모르는 얘기 하겠어요? 기운 받고 오는 그리고 거죠. 이날 참석한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예. 저하고 사진 찍을 기회를 드립니다. 그게 뭐 선물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그걸 물어보고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찍자고 그러면 결례일 줄 알고. 저는 언젠가 처음으로 오프를 나갔는데 사진 찍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사진 찍자고 그래?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서 거절을 했더니 나중에 뒷말이 돌아 싸가지가 맞아요. 없다고. 싸가지 없다고. 그래서 무례하다고. 요즘에 사진 찍자 그러면 거의 50명, 100명을 찍어드려요. 와. 그 사진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은 네. 난 푸른 나무랑 친하다, 측근이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여러분 전북에 계시는 뭐 전주 뭐 전북에 계시는 분들 지금 이 2월 16일 오후 3시에 그랜드 히스턴 호텔로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본격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뭐냐면은 제가 사실 나이를 먹다 보니 뭐 의원님 앞에서는 죄송하긴 한데 내가 이제 머리카락이 좀 빠지니까 그걸로 많이 놀려요. 그렇다고 내가 한동훈처럼 할 수도 없고. 한동훈 이거 지금 숱이 많은데 그래도. 나름 노력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실제로 M자가 이렇게 계속 아하. 이 방송 처음 했을 때는 완전히 푸릇푸릇한 연예인이었다니까. 그때 푸른 나무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봉주 의원이 또 이쪽에 이쪽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소개 좀 해드리고 가려고요. 자, 나라모. 저게 이제 요거를 먹게 되면 머리털이 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누가 새로 만들었네. 아니요. 내가 들어가서 지금 저게 정봉주 의원 마켓이죠, 마켓. 정봉주 옛날에 정봉주 마켓. 저 샴푸는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린 먹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 샴푸는 빼주시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나라모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실제로 전 난다고 그래서 요거 난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안 먹어보려고. 참.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게 40가지 곡물이기 때문에 일단 컨디션도 무척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푸나님보다 더 빠졌어요. 푸나님은 지금 빠진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저는 슬펐어요.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그 17년 전에 사진을 내가 보내드렸는데.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지. 미라클이지 아주. 그리고 저기 앞에 머리가 힘이 없었고 막 빠지는 직전 와중에요. 저게 정확하게 17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이요. 민영동님 그렇게 이제 가짜뉴스 낼래요. 환갑 바라보는 분하님. 그 정도면 양호해요. 우리 봉주 형이 지금 50이 안 됐고 내가 지금 40 조금 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오늘 62번째 아니에요. 그래서 69리가 뜨끔했어요. 내 얘기 하나 그러고. 자 어쨌건 지금 나라모라고 하는 거 뭐 길게 PPL을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갖다 주셨으니까 이제 그게 서로 간의 딜이에요, 딜. 예. 내 머리털 나게 해달라고. 요거 머리털 나게 해주는 대가로 제가 홍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2026년에 이제 우리가 그 TBS에서 앵커를 뽑는데 머리숱이 일정 분량 이상인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유튜브 방송을 10년 이상 한 사람. 예. 그리고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이 2글자 이상이면 3글자 이상이면 안 돼요. 딱 2글자여야 돼요. 2글자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우리끼리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짧게 이걸 먹고 지금 머리털이 난다고 하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구입은 저 정봉주 TV 가시면은 아니요. 아무데나 그 네이버, 네이버 이런 데서 예, 구글, 그 쿠팡 이런 데 갖고 나라모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먹는 거예요. 그 샴푸 아니고. 예,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자, 여러분들 이거 실제 탈모인 70% 이상 여성도 먹어도 되고 남성도 먹어도 되고. 그렇죠. 이런 거. 원래 남성용인데 이제 여성들이 그러면 안 먹는 줄 알고 여성들은 해당 아닌 줄 아는데 여성들이 속으로 막 그 말은 못해요. 우리 남자들은 나 머리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여성분들은 속으로 끙끙하면서 앓으면서 파마만 해요. 예. 파마하면 더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하겠습니다. 자, 나라모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생각 좀 해보시고 필요하다 싶으시면 쓰십시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여러 가지 논박이 있긴 합니다만 조국 장관의 출마 이야기를 좀 잠깐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단,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직접이든 간접이든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국 장관은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걸로 전 느껴져요.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네. 아. 근데 예전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조국 장관 되고 나서 장관을 임명했는데도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때 조국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정청의 수장들이 모입니다.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모입니다. 근데 그 결과물로 사실은 조국 장관이 한 40여일 만에 사퇴를 합니다. 근데 이해찬 당대표는 반대했다고 그래요. 계속 가야 된다. 나머지 이낙연과 노영민이 결국에는 물러나게 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걸로 조국 장관은 사실상 끝났어요. 지금 뭐 부인 본인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소위 말해서 멸문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낙연, 노영민이 조국 장관 물러나게 했던 똑같은 이유로 조국 나오면 선거에 불리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거든. 용기를 가져라. 왜냐하면 총선은 중도 바라보는 선거 아니다. 지지층 결집령이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더군다나 이게 4년 더 뒤에 가면은 오히려 조국 장관 그때 전 출마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선거 유불리만 따지면서 이낙연 같은 논리로 조국 출마하면 안 된다가 과연 조국을 위한 걸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선거 나갈 생각 없다. 그게 확실하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국 장관 본인도 제가 알고 있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사타진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예. 근데 전체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출마의 의사가 저는 강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럴 때 지지층들이라도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지지층들이라도 조국 장관에게 명예 회복할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불리는 우리가 유리하게 만든다는 차원으로 덤비는 것이고요. 결정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이상한 헛소리들은 있죠. 예를 들면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까지 막 섞여가면서 이제 반대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선거 유불리만 따져갖고 결국 민주당이 진 거다. 근데 그 관점에서 조국이라는 그 상품을 이용해서 더군다나 윤석열의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조국을 잘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이 그 현역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써요. 조국의 강 남국의 늪. 나 그분 앞에 있으면 너 바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조선일보에서 쓴 프레임이거든요. 왜 이걸 우리 입으로 반복을 해줍니까? 조국의 강을 건넜다. 조국의 강에 빠졌다. 이거 계속 조중동에 쓰던 표현이거든요. 난 이런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우리가 기정사실화 시킵니까? 자, 일단 현상적인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국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래요. 자,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리하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조홍천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대선 징계 조국 때문이다.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그래요? 징계? 자,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각자의 관점입니다. 각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서 총선 전략을 세운 팀은 저요. 무슨 말씀이냐면 총선은 대한민국 앞으로 향후 4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그림과 큰 대의를 보고 선거를 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기 나오면 불리하다? 설사 불리하더라도 명분적으로 오르면 나와야 됩니다. 그 지금 제가 이제 민주당 많은 의원들 언론에 나서 하는 의원들을 보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 말이요. 그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는. 그럼 본인들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 당선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상술에 불과해요. 왜 유불리를 따집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금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갖고 그가 나와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거죠. 그럼 뭐를 따져야 되냐면 어제 그러면서 그 조국의 강 남급의 늪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정의 잣대가 또 흔들릴 것 같다. 무슨 윤석열만큼 불공정한 놈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표창장으로 인해서 부산대에서 분명하게 표창장에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제명을 시켰어요. 이건 난센스거든요. 서울대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지 않았던 교수 파면을 시켜요. 아마 외압을 받았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비상식적인 지금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이 나와서 조국 장관이 뭐 장학금 딸이 장학금도 받았어요. 동양대에서 엄마 아빠 찬스해갖고 표창장도 받았어요.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검찰이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4년 동안 표창장이라고 하는 달랑 종이 한 장 갖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종이 한 장 갖고 4년 징역을 받았고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나 이 몸 아픈 사람한테 대줘야 될 잣대를 하나도 거의 되지 않으면서 근데 중간에 잠깐 허리 때문에 나온 적이 있었죠. 제가 그 정경심 교수하고 통화했어요 그때. 근데 너무 씩씩해. 그래서 너무 새파랗고 맑아서 푸르른 하늘이 슬플 때하고 똑같은 감정이 그 씩씩한 목소리 때문에 눈물이 펑 터지더라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증되지 않고 그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우린 믿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거기에다 표를 던졌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을 겪어봤잖아요. 불공정의 화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조국이 너희들이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잣대와 윤석열 본부장 비리 그 부인은 지금 조사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공정이 어느 게 더 불공정하고 어느 게 상대적으로 더 공정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전에 윤석열이 또아리 트고 있어서 그 비리를 모르고 있을 때는 윤석열 이 검찰 뭐 추상 같은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 공정의 상징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1년 동안 검찰 독재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휘두른 칼을 저들이 그
쏟아내고 있는 이 거짓 증언과 거짓 진술에 대해서 누군가 당신들은 공정이 아닙니다. 당신들 국민을 현혹시키고 혹세 무민하고 거짓말로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방류 이런 등등을 했고 검찰 독재를 하면서 나라를 피의자 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전선이거든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정봉주가 잘할까요? 정봉주 조사받고 감옥 갔다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당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당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우겸. 그럼 그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공정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불공정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은 너희들은 불공정한 집단이야. 너희들은 검찰 독재야. 너희들은 국민들이 원치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5천만 국민 중에 조국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쟤도 똑같은 원리예요. 가족이 멸문지화 당하고 이런 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하고 뭐 이런 명예회복을 하고 이런 등등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저 허무맹랑과 거짓과 이 위선의 탈을 벗겨줄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조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 조국 장관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스펀지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 튕겨져 나와야 돼. 윤석열한테 강한 메시지 내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죠. 그러면서 지역구도요, 호남이나 이런 데 안 돼요. 저는 비례대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뭐 민주당이 비례도 안 넣겠지만 수도권 또는 부산 같은 데 나가서 싸워서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학자로 남으래. 서울대 파면당했는데 무슨 학자로 어떻게 남아요. 저는 조국 장관의 출마와 민주당의 압승이 결국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자체의 재판이 증거도 없는 정치 재판이었거든. 이번에 최강욱 의원은 전원 합의체로 가더라고요. 대법원에. 정경심 교수 전원 합의체로 갔으면 무죄였습니다. 그러면 소부에서는 유죄, 전원 합의체였다면 무죄 이런 거라면 그건 정치 재판인 거잖아요. 정치 재판이죠. 증거가 없는데 유죄를 때리는 이 검찰과 법원의 카르텔이 그냥 그대로 작동했던 거거든요. 나는 최강욱 의원의 그 소부가 입으로 전 알고 있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부가 강서구청장 김태우도 맡고 있었던 소부예요. 그리고 김태우 2심 판결이요. 최강욱보다 더 늦게 됐습니다. 근데 김태우는 확정됐잖아요. 근데 최강욱 의원 거는 지금 끌고 있어요. 뭐냐면 소부 내에서 4명의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원 합의체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 4명 중에 저는 그중에 한두 명 정도가 아무리 이 증권이 추상같이 억압을 해도 양심적인 재판관이 저는 그 대법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소부로 그 전원 합의체로 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자, 다시 조국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럼 조국 장관은 이번에 개인의 자꾸만 명예훼손이다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는 조국 장관하고 통화하지도 않았고 조국 장관하고 소통도 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좀 좁은 차원의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조국의 빅픽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빅픽처가 한간에서 의심하듯이 무슨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자꾸만 넘겨짚지 마세요. 8%입니다. 0%. 그 의도와 가능성은 0%. 아니 지금 재판이 있고요. 이 재판은 정치 재판으로 저들이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 정치적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게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국 장관이 민주당으로 나오냐 무소속으로 나오냐 어디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테크니컬한 문제라고 봐요. 기술적인 문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조국이라는 전사가 윤석열과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개인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설사 대의 명분이 없다고 치더라도 가족이 저렇게 멸문지화 당했으면 어디 가서 이 검도 수련해갖고 개인적으로 복수해도 하라고 길을 열어놓는 게 동서고금의 소설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이거 싸워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거짓 공정, 거짓 상식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너희가 나를 친 게 정말 공정의 잣대냐 아니면 너희가 대선 가기 위해서 정치적 작전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재단의 제물로 삼았던 거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종국적으로 너희들의 공정은 가짜였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검찰 독재로 나라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 조국처럼 크게 얘기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총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의 무능, 폭정, 뭐 폭망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는 건데 이상한 논리를 누가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좀 정치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은 윤석열의 무능과 폭정의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조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아젠다 중에 한 명인 거라고요. 폭정의 하나죠. 폭정의 희생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윤석열의 2019년 8월인데 윤석열의 본체를 본 모습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가 당했단 말이에요. 이젠 본 모습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국 장관이 대차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출전을 하면 이낙연처럼 너 나오면 선거 유빌리 하니까라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건 이낙연인 거예요. 지지자라는 게 뭐냐면 어찌됐건 당신의 억울함을 우리가 풀어줄게. 홍보할게. 조국은 어떤 멸문지화를 당했고 무슨 죄로 당했는지 알릴 생각은 없고요. 예를 들면 너 선거에 불리하니까 나오지 마. 그게 조중동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리냐. 또 그런 분들이 이낙연 욕을 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조국 장관이 뭐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없는 길을 가겠다. 아, 이분이 출마할 생각이 있구나. 그럼 나도 좀 뒷짐 지고 피하지 말고 나도 좀 출마를 할 생각을 가져봐. 이러고 고민 중인 거예요, 저도. 아니 조국이 저렇게 메시지를 함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던 저의 투사 본능을 또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참 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공정 쉽게 예. 표현하면 아주 극보수 성향의 여론조사에서 예. 조국 장관 출마 찬성 민주당 지지층이 70%가 넘어요. 그럼 해야죠. 그러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조국 장관과 힘을 합쳐서 이걸 이겨내라라는 민심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수는 뭐냐면 조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친다.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도의 의론이 더 있다고 보면 무슨 이명박입니까? 지금 때가 아니가 때가 그러면 언제 죽고 난 다음 때 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지층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의 워딩이 있고 지지층의 워딩이 있는데 어떨 때 가면은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이낙연 생각밖에 없으면서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래요. 지지층들이 강하고 세게 푸시를 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총선 투표율 60% 넘을 가능성 저는 없어 보여요. 아무리 부딪혀도 아무리 잘 나와도 60% 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대선보다 한 15% 이상 적게 나오거든요. 그걸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근데 지지층만 뭉쳐야 되는 게 총선인데 맞습니다. 자부심의 계속 전쟁. 중도층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중도층 없어요. 그리고 중도층도 주위에 뭐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 원래 이익직 성향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국한테 너무 예치가 일반적 정서인데 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 빠지는 것 중에 니들이 조국을 공천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그 사람들은 민주당 찍는 사람들 아니다. 그러면 조국을 이제서라도 좀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할 때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뭉친다. 중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 생각이 제 신념 같은 거라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아니, 다시 한번 이 방송 듣는 분들과 정치를 하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치학의 공식입니다. 대선 때는요. 진보 보수가 완전 단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진짜 아무런 정치적 경향성이 없는 분들이 2%쯤 남아요. 2% 3%. 그래서 대선은 항상 2, 3%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대선은 가서 그냥 대나무 깃발을 꽂아놔도 양진영이 아주 강력하게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있는 2%를 놓고 싸우니까 그래서 안철수 같은 중도 소구적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자, 총선은 기본적으로 양 진영의 결집이 안 됩니다. 후보도 250명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을 찍어야 말까 후보를 보고도 결정하니까 그래 양 진영의 결집이 되지 않아서 보통 총선은 대선 때 이재명 찍은 분들이 다 투표장에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200석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진영이 더 내 진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투표장에 나오냐 싸움이에요. 투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투표율이 10%에서 15%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총선은 여러분 모르면 외워두시고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께 얘기해 주세요.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이다. 자부심은 우리 진영의
자부심과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투표장에 나오죠. 조국이 맞짱 섰고 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진영이 90에서 95%쯤 결집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무슨 총선에서 중도층 얘기하고 의원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름 적어갖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분들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돼요. 민주당이 180석 얻었던 선거. 예. 21대 총선. 2020년이죠. 그때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66%입니다. 이번 대선 77%입니다. 77%죠. 그러니까 11%가 투표장에 더 나온 건데 예. 만약에요. 저는 뭐 아젠다를 떠나가지고 지지층이 66% 정도 총선에 나오면 투표율이 66% 정도 되면 민주당 압승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다. 60%가 넘어도 압승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 그래도 입 다물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한다 그래도 입 다물고 있고 후쿠시마 핵 방사능 물질이에요. 저준위 물질입니다. 그거 투기한다 그래도 동의해주고 있고 이런 정권에게 이런 정당에게 누가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뭐 여론조사 요미우리하고 한국일보가 한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80%가 외무수 방류 반대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조국 장관 이야기는 꾸준히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 개인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분 그런 명예훼손 할 정도로 소인배 아니에요. 좀 부끄러워요. 그분이 나오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폭정을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내가 앞장서 싸워야지 국민들이 여기에 명분의 박수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시각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네. 아니 이번 대선 징계 조국 책임도 있다고 말하는 그 조응천을 보면 답답하던데. 조응천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 대선 진 거요. 저 때문에 졌어요. 제가 당직을 못 맡아서요. 됐습니까? 당직을 못 맡았고 전면에 뛰었으면은 24만 7천 표 제가 왔을 거거든요. 근데 제 당직 맡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럼 결국 책임 누구 책임입니까? 저 당직 반대한 현역 의원들 책임이에요. 여론이 불리하니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하자는 이낙연의 생각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실제로 그 분위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물러나게 되는 데는. 조국 장관 과거에 2019년 네, 물러날 그렇지. 때요. 네. 임명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네. 근데 임명할 때부터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판했던 지지자들이 너 총선에 불리하니까 근거도 없이 총선에 불리하니까 나오지마 하는 것은 이낙연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조국 장관한테 최고의 찬스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국 장관이 강하게 마음 먹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저는 지지자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한 말씀 더 붙여도 되겠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대체로 더 많이 오래 살았거든요. 온갖 시련과 그 경랑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파란색 정통 민주당 색이 만장이 있습니다. 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보니요. 여러분 어떤 도전의 시기가 왔을 때 도전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미루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그때 생각났을 때 그때 칼 뽑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오늘 할까 내일 할까 갈등하고 계실 텐데 갈등하지 마세요. 지금 right now at this moment 실존주의 철학의 요체입니다. 지금 하세요. 조국 장관님 이 애매모호한 함의성 워딩 던지지 말고 지금은 때가 아니겠지만 조금 기다리다가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그냥 칼 뽑으세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릴 게 뭐냐면은 새날 방송 포함해 가지고 조국 장관 출마에 관한 영상에는 출마 찬성하시는 분들은 출마 찬성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작업 스타일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장 악질적 갈라치기가 네. 조국 총선에 당선되면 이재명 자리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좀 반박 댓글 좀 달아주세요. 조국 장관의 뜻에 따르겠지만 조국 장관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지지층들은 조국 장관을 열심히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은요.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라도 갈라치기 하는 댓글은 다 작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야기 겸해서 예. 지금 요즘에 수박이란 말을 안 쓰고요. 반개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예. 반개. 수박 쓰지 말라고 하니? 수박 반쪽을 반개라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반개혁 세력. 아 반개혁 세력. 요즘에 반개란 표현을 쓰는데 어감이 좋아. 어감이 좋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송갑석 최고는 이랬죠. 당 주인은 당원보다 국민. 사실 헛소리죠. 그다음에 김종민. 지금 이재명 체제론 총선 안 된다. 이것도 헛소리죠. 반박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김혜영. 민주당은 이재명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 모습이다. 또 헛소리를. 이원욱.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물러나 준다면 점점점 헛소리죠. 이게 저거는 있잖아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 완전히 초보. 그러니까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는 푸나님께 그 아주 강력한 지지. 강력한 반대와 저항의 뜻이 있는데요. 이 귀하고 품격 있는 방송에서 이런 개소리를 왜 대응을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예? 이걸 뭘 해명을 하고 뭘 대응을 해요? 우리 이 그 새날은 정통 이 팜플렛 방송으로서 정통 팜플렛 방송은 뭐예요? 팜플렛은 우리 지지자와 우리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80년대 팜플렛으로 공부했거든요. 클래식. 예, 과거에도 이제 무슨 선언문 이런 건 팜플렛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정통 이런 우린 예? DS 독사운드 이런 거 대응하지 맙시다. 아니 그런데 예. 사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그대로 두면 민주당 일부라도 지지층들이 서가 넘어가기 때문에 짧게라도 반박해 주시라 얘기해요. 당 주인은 당원보다 국민에게 무슨 왜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민은 일본 사람이라 그러지? 그 똑같은 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법을 갖다 댄 거고요.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 안 돼. 그럼 이재명 찍었던 77.77% 그 당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서 물어봐야죠. 지가 무슨 도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질적인 건 뭐냐면 비공개 회의나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뭐 물러나십시오 같은 거는. 근데 언론에 나가서 저지랄 하면요. 조중동이 가만둡니까? 신났다 긁어대지 또.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재명 사퇴의 목소리 예. 이렇게 써먹기 때문에 이 자들은 그냥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만 강화시키는. 김혜영. 민주당 이재명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 모습 헛소리. 이재명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이었으면 난 더 좋겠어요. 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너무 눈치 보고 이재명 대표가 휘두르지를 못해. 그게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이 있어요. 77.77%로 당선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선 주자는 민주당 민주 진영에서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 지지층에서 해도 이낙연 정도는 10%가 안 나옵니다. 3%.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써볼게요. 불임 정당이 갖는 그 뭐랄까 허약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대선 주자가 없는 장을 누가 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현상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안도 없이 물러나라 그래. 이현우 의원은 이렇게 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물러나 준다면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뭐 비대위원회를 띄웠고 비대위원장으로 물러갈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현우 의원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합당할 때 뭐였었냐면 동일지역 3선 제안이었거든요. 이현우 의원 3선이에요. 이현우 의원 뭐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고 주장하면서 그 별책 부록으로 본인도 물러나겠다 이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본인도 물러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던 사람들이 대선 경선 전부터 이재명 무슨 대장동 뭐 어마어마한 뭐가 있는 것처럼 했던 바로 그 자들이 어떤 빌미를 가져와서 특히 최근에 혁신위원장 뭐 낙마 사태 예. 가져와서 그걸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사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기에 민주당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극히 소수의 목소리인데 조중동은 그게 뭐 친명 대 비명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모양을 갖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김혜영 전 의원은요.
부산이라고 하는 데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고서부터는 반민주당 쪽 발언만 일삼아요. 제가 김혜영 의원은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영원히 정치권에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김혜영 저 형제가 검사 출신인 검사죠 검사. 아, 그게 또 윤석열과 가까운 그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정권을 잡거나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민주주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천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응천이고 김혜영이고 그렇잖아요. 난 누가 가서 조응천 경선해갖고 좀 이겼으면 좋겠어. 예. 같은 조씨니까 조국 장관 거기 나가지 않을까? 자 오늘 저 조국 장관 이슈 때문에 예. 몇 개 패스하고요. 네, 패스해야 돼. 예,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가 2명을 압축다 얘기 나와요. 예. 원래는 가장 이제 그 근접을 했던 게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이었다고 하는데 예.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외가 됐다 아, 그러고요. 본인이 고사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태일 이 양반 캐릭터가 약간 반개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엄청 친해요. 그래요? 예. 근데 약간 반개처럼 보이더라고. 아, 이분이 좀 그 정치 입장에 왔다 갔다 했었죠. 안철수 쫓아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제외된 것 같고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김은경 예. 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혁신위원장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자꾸만 경우의 수를 보는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내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흔드는데 선수들 아니에요. 그 누가 들어왔을 때 흔들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근식 그 명예교수도 그렇고 김은경 교수도 그렇고 정치를 잘 경험을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 한 3선 이상 뭐 이 선수들 능구레기들이 흔들어 버리면 저 뭐 할 일도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슈는 지금 이재명 표 혁신 어떻게 보면 총선 압승 그리고 대선 압승까지 갈 수 있는 이재명 표가 있어야 돼요. 네. 뭐 저 행정 잘하는 건 다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앞날에 있어서 이재명 표 혁신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지. 이재명 표 개혁이라고 할 수 그게 있는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인생과 삶이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었잖아요. 기득권에 편승했으면 이렇게 어렵게 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기득권에 지금 잡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리스키한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다선 의원들 눈치 안 볼 수 없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승부처가 온 거예요. 그 민주당 내 기득권을 깨라. 바로 그건데 예. 보여줄 건 다 보여줬는데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민주당 혁신을 이재명 대표가 나 정치력도 있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마처럼 얽혀 있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 혁신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계속 당대표 흔드는 요소로 쓰지만 다 이해 집단들이 저항하죠. 네. 이거를 제대로 돌파하면 이재명 완벽해진다. 요즘에 대장동 재판 보면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딴 식으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던 그 검찰이 하는 짓. 그런 거,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미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구속돼갖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 듣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실제로 마지막에 이재명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넌 봐줄 터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물고 들어간 대장동 재판이란 게 불을 보듯이 빤한 일이죠. 그게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답정너. 죄가 있건 없건 이 사람은 죄가 있어야 되는. 그러면. 대표적인 희생자 조국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죠.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여당일 때는 정책 잘 만들고 법 잘 만드는 유능한 정당인 거고
야당일 때는 윤석열하고 잘 싸우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를 겸비하면 좋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과는 안 싸우면서 당원들과 싸우고 그런 정치인들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표 때 그랬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탈당에 나갔는데 그게 국민의당으로 갔죠. 총선 앞두고 탈당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호사가들한테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도 감수할 정도로 민주당은 황골 탈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당이 너무 소위 말하면 반개혁 세력이 너무 많아졌다는 게 문제죠. 이쪽 저쪽을 고소하고 기득권 세력이면서 개혁에 저항한다. 그럼 다 아웃시켜야 돼요. 사실 대선 때도요. 민주당 170명의 국회의원이 네. 1심 단결에서 뛰었다면 이재명 당선됐죠. 제가 아까 당직 안 맡았다는데 저도 한 전략팀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국회의원 180명 중에 한 150명 역할을 했어요. 진짜 뭐 하는 가 싶더라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네. 자, 민주당 이야기는 반개들의 헛소리 여기까지 하시고. 뭐라고요? 수박 대신에 뭐? 수박 반쪽 반개. 반개. 수박 반쪽. 이것도 뭐라고 하진 않겠지? 자, 지금 윤석열이 갈수록 정말 소위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꼴통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 사실 이거요. 윤석열 자기 명단축하는 거거든요. 술을 마시면 당장 기분은 좋겠지만 온갖 병에 시달리는 거랑 같은 명단입니다. 첫 번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건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무슨 자리마다 저거 공감되네. 저 사람이 괜찮네.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는 거. 아니 방통위원장에 이명박 때 그 언론 장악했던 심지어 이번에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고 하면 민주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거기다가 학폭 문제 있지, 무슨 덕지덕지 비리 있지. 근데 이런 사람을 고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론 장악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웃기잖아요. 언론 장악은 안 됩니다, 지금은. 언론 장악 이게 이제 보면 이동관 이력을 봤더니요. 이 양반이 그냥 윤석열 이명박 시절에 언론 황태자였었어요. 5년 내내 한 번도 밖에 나와본 적이 없더라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2007년서부터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 했고요. 그 다음 출범하면서부터 약 한 1년 6개월을 청와대 대변인실을 지냈고요. 또 그 대변인을 그만두자마자 또 한 1년 동안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고요. 또 그만두고 대통령 임기 거의 말무렵 언론특별보좌관. 그 다음에 임기 마지막 5년 차에는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를 또 지냈어요. 이분이 그 조중동 한 언론사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동아일보. 예, 이분이 그 출신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이동관 이 수석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 통제, 언론이 사찰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국정원 문건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누구죠? 고민정 의원이 어제 이제 폭로했던 게. 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역사를 그냥 뜨문뜨문 가지 말고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MB가 어떻게 됐죠? 참패했어요. 지방선거. 이 참패로 인해서 본인과 연루되어 갖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김현미 의원을 지방선거 끝나고 두세 달 있다가 사면 복권해버려요. 왜? 참패해갖고 몰리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동관 압수해갖고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고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했지만 이 언론 장악이 이명박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이런 착각들을 하면서 또 불가능하죠. 밀어붙이는 지금은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끌어내리고 이동관을 안 치는데 최소한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가 기본이 있다면 정치 기본이 있다면 이런 논란 없는 사람 그냥 묵묵하게 일할 사람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는 공정하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할게라는 시그널을 보내버리면 국민들이 언론 장악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동관 자체를 보면서 너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언론인들이라는 게요 기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언론 그러니까 정치적 색 없던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면은 예. 정치색을 띠고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서죠. 더군다나 이명박 때랑 또 다른 건 대한 매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 내에서는 네. 그 지상파 방송보다 더 많이 보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짓을 불가능해요.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MB는 전두환 시절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MB 시대를 꿈꾸고 있고. 근데 그때처럼 언로가 막혀 있거나 이렇게 그 일방통행식 언로가 아니고 그다음에 다종다기하게 벌려 있잖아요. 걔는 여기서 어떻게 장악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장악을 하면요 이제는 장악당하고 있는 거 실시간으로 중계할 거예요 기자들이. 참. 과거에 MBC 기자들이 막 여기저기에 뭐 그 체육관 관리 뭐 문서 수발 관리 이런 거를 보냈잖아요. 지금 그 보낸 사람들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나 이쪽으로 밀려나려고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이런 거 실시간으로 다 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그래요. 그 장악이 안 된다는 전제의 정책을 짜야 되는데 한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언론 장악하면 결국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총선을 이기려면 MBC, KBS, SBS 뭐 또는 보도 채널들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가리가 이 구상밖에 못하는 거예요. 대가리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보면 지금 중국 대사의 이야기를 갖고 항의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건 차관급에서 끝내도 되는 문제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 근데 싱하이밍이 난 어떤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국 대사면 한국이 왜 중국이 지는 쪽에 배팅을 하냐 이 말 꼬투리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란 자가 차관급으로 격하돼 가지고 본인이 나서 가지고 중국 대사를 때려. 외교 지금 이 외교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요. 경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바보들이요. 난 싱하이밍 이 대사가 좀 과한 발언을 했어요.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쪽은 큰 실패를 볼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럼 싱하이밍이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한테 딱 또 이 취재를 하면서 정탐을 해봤잖아요. 싱하이밍 대사는 정통 정치인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 출신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요 본인의 창의성, 창발성으로 발언하지 않아요. 중국은 획일화됐고 통제된 사회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뭐 세계 G2 국가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럼 싱하이밍의 발언은 무척 준비되고 통제된 발언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선언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런데 싱하이밍을 지금 문제 삼고 무슨 조치를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싱하이밍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요. 싱하이밍을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지니까 뭐냐? 이거 언론 갖고 중국말 맞다고 호들갑 떨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든 주한 대사니까 외교부 장관 관할하니까 아니 그럼 외교부 장관이 싱하이밍을 불러야죠. 그럼 그게 무슨 발언입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걸 통해서 MZ세대 지지가 낮은 중국을 때리고 맞아요. 이걸 통해서 이재명을 때리고자 하는 정치 장난적 성격만 있으니까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갖고 싱하이밍 발언을 갖고 중국 정부에다가 야 너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도 눈초리 있고 저렇게 막 항의를 하는데 우리 국민 입장도 있고 그러니 너네 이러다 반중 저서 커지면 우리 양쪽에도 곤란하다. 그럼 싱하이밍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항의하는 제스처만 취할 테니 경제 제재한다든지 이런 거 우호적으로 나오는 제스처를 보여라.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개인적인 실수의 발언으로 싹 몰아버려라. 아니 이게 정치 아니에요? 그렇죠. 싱하이밍 갖고 이재명을 때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일개 중국 대사를 때리면서 위안스카이 같대요. 위안스카이 공부를 했나? 원세기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1900 몇 년, 1870년인가 이유는 네. 그 중국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우리 그 교과서 규정에 언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안스카이라고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한 마지막 발언 아니에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세게 발언해갖고 MZ세대가 와 윤석열하고 우리 지지 올라가고 이재명 딱 때렸고 민주당은 중국과 내통하고 있는 집단이랑 멀어서 지지율 빠져서 총선에 이기고 이런 말초적인 정치 신경만 발달돼 있는 거예요. 정치는 쉬어도 그렇죠. 모르면서. 이게 저게 돌대가리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일베류는 네. 중국 싫어해요. 짱깨들이라고 MZ세대들도 싫어합니다. 많이 싫어해요. MZ세대도.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중국인들 막 혐오 막 등장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그렇게 못했다. 윤석열은 시원하게 한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경제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선거 전략으로 보여요. 극우들 뭉쳐라. 우리 부총리하고 총리가 중국의 총리나 급 사람들하고 한라인을 통해 하고 통화를 해야죠. 근데 한덕수 국회법을 보세요. 국회법을. 자, 그리고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400조 원 국가 채무를 졌다. 그러면서 또 전 정부 탓을 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임기 4년도 안 남았거든요. 예. 임기 끝까지 간다고 해도 퇴임 후에도 탓할 거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놔서 내가 수습하느라고 내가 성공을 못 거뒀다 할 것 같고요. 저 말 틀렸다고 제가 어제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한테도 설명을 해줘보세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네. OECD 국가 중에 가장 돈을 안 쓴 나라예요. 예. 근데 한국보다 GDP 대비 돈을 가장 안 쓴 나라가 하나 있는데 작은 나라예요. 덴마크예요, 덴마크. 예. 나머지 한국이 돈을 제일 적게 썼어. 근데 돈을 가장 적게 쓰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방역하고 그 OECD 국가 중에 문재인 정부의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기억이 전 세계가 마이너스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돈도 안 썼으면 서민들 다 죽었다. 예. 이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이 400조 빚을 내갖고 자기가 지금 부자 감세해주고 세수가 늙어지는 거를 이런 식으로 또 일베 성향의 발언을 또 합니다. 국민들이 이걸 모르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들의 인식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저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전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국가 채무가 다 악성 재정으로 다 돌아섰어요. 왜? 돈을 풀어야 되니까. 장사 안 되니까 미국은요. 심지어 1인당 80만 불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80만 불이면 얼마냐면 10억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돈을 풀었으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 뭘 했습니까? 금리 계속 올렸잖아요. 금리 왜 올렸습니까? 인플레이션. 돈이 풀리니까 물가가 폭등하니까 그거 잡으려고 금리 올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재정 수지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채가 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갈 뻔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국가 채무가 늘어간 건 세계적인 추세였었고 왜 그랬었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죽으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대한민국의 돈을 제일 적게 풀고 제일 선방한 세계가 모범적인 나라로 찍은 나라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상황 다 무시해. 예를 들었고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이 홍수가 났어요.
물 맞고 그러니까 집 리모델링하는데 돈 때려 박아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옆집 아저씨가 씹는 거야. 야, 저 집은 저렇게 방만하게 집안 운영을 해. 저 인테리어에 돈 들어가는 거 봐라, 야. 그 대신 우리 인테리어 안 쓰고 있잖아.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홍수가 났고 집안이 다 망가졌는데 싹 가야죠. 물 들어간 거 빼놓고. 그래서 제가 한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알면서 이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왜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선거 전략만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총선을 이겨보려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도 자기 지지하는 극우 유튜브만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저 보훈 뭐 한다고 뭐 저 천안함 장병 분들 모셔다가 식사하게끔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 문재인 대통령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마치 언론 보도는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 문재인 더, 대통령도 희생자 이름을 다 네. 열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이게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사실은 계약이었지만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지금 휘청해요. 휘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과잉진압 예. 그 이미지 하나 이것 때문에 사실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주 69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극우 쪽에서는 노조 때려잡자 하면 막 시원하다 그러고 지지를 한 2, 3% 오르고 그러니까 신났지만 예. 딱 멈춰 있어서 이번에 그 윤여준 보수 농객 전 환경부 장관이 예. 했던 얘기가 윤석열 1년 지나서 총선에서 생각나는 게 없다. 어. 그거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단언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하지 못하면 바로 레임덕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요. 예. 그 굉장한 의석을 얻게 되면 윤석열 임기 못 채우죠. 저는 151석만 돼도 못 채운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그 국힘 내부를 요즘 제가 계속 취재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 국힘 지도부 지금은 딱 붙었고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조금만 승에 안 차면 이재명 치듯이 쳐낼 것이다. 이재명 치듯이 쳐낼 것이다. 이게 국힘 내부면서 이래서 저들 계속 뒀다간 우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딱 끝나잖아요. 우리가 과반 이상 확보하잖아요. 우리 쪽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5, 60명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 새날방송 썸네일이 그거였어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버려야 산다. 그러니까 그 집권 2년 차에 이루어지는 바로 2년 직전에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과반 이상 좀 더 노력을 하면 지금 현 상태 정도까지만 얻으면 윤석열은 임기 못 채운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윤석열에 대한 극 혐오의 어떤 감정들이 총선을 통해서 표출이 되면 식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임기 단축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예. 저는 이번 4.10 총선을요. 누가 자꾸만 물어봐요. 총선 나가냐고. 저는 만약에 뭐 지금은 그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나가면 저는 메인 태제를요. 아예 지역에서 윤석열 탄핵을 걸고 총선 출마하겠어요. 빙고. 윤석열 탄핵 제가 해내겠습니다. 탄핵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합법이에요, 합법. 아니 탄핵이 그러면 입법부에 준 고유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폭정을 견제하라고 하는. 예. 자, 결국은 윤석열 그런 거거든요. 저쪽 극우들이 원하는 아젠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루은 게 없고 예. 말로만 입으로만 털면서 전 정권 탓 무슨 뭐 중국 탓 다음에 그거 결국 그 밑바닥에 뭐가 남냐면 예. 경제 폭망이 남아 있는 데다가 결국 총선의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고 보는 게 이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중도 확장 이런 건 없다 이 사람은. 예. 그러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지층도 합리적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섰죠 지금. 합리적 보수는 돌아선 상태에서 계속 합리적 보수는 중도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구심력이 센 쪽으로 갑니다. 내놓기가 좀 힘든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보는 유튜브 그 유튜브 몇 개를 보면 엄청 지지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멘탈이 생기냐면은 여론조사는 다 가짜야. 그리고 어쩌다 보면 뭐 그 극우 성향 여론조사들 있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내 지지율이 40%를 넘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진짜 재밌어. 하지 마요. 하세요.
재미없으면 큰일 나요. 예, 어느 분이 전화가 와갖고 큰일 난 것처럼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 자기가 박용진 의원 지역구 사람인데 내가 방송에서 자기를 저격해서 자기가 항의하려고 전화했다. 그래서 전화 내가 했어요. 무슨 일이냐. 그때 자기가 새날과 정봉주 TV를 열심히 보는데 왜 내 욕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피해망상이 있는 분이야. 아.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는데 자기를 딱 찍어서 욕했다고 보고 이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새날과 정봉주 TV를 본다 그러면 진보 진영일 거 아니에요. 극우 보수래 자기가. 그래서 왜 그러면 아니 내가 그 전화로 웃었고 아저씨 아니 그럼 극우 보수는 그쪽 방송을 봐야죠. 왜 새날과 정봉주 TV를 받고 나한테 이상한 항의 전화를 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윤석열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극우 방송은 보기가 싫어요.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근데 또 이 사람이 박용진 지지자라고? 아니 박용진 지역구에 산대요. 아. 그러나 박용진 지역 지지자인지 뭔지 알고 박용진 이름을 들으니까 얼른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일인데 이게 그 내부에 아주 작은 거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감지하는 하나의 실마리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주위 사람들이요. 저를 제외하고는 다 중도 성향이에요. 사실 정신 무관심증이지. 근데 그 사람들 대책 반응을 아까 첫반에 나왔던 조국 장관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게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 아침까지 못 본 캐릭터인데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우리도 좀 심하게 표현하진 않죠. 이상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하나 더가 그런 거예요. 조국한테 너무했지. 예. 그 정도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총선 때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집권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슬로건으로 싸우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니들 뽑아주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만 내놓고 싸우면 이긴다 이런 얘기죠. 니들 밀어주면 탄핵할 건데 딱 나오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구 예. 출마하시면 진짜로 공약에다가 윤석열 탄핵이라고 쓰세요. 아니 여러분 이걸 보세요. 금방 윤여준 장관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윤여준 장관은 무척 합리적인 보수이면서 한때 2012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도왔습니다. 2012년에요. 문재인 후보도 당시 도왔죠. 그다음에 근데 그분이 지금 윤석열 이 폭주에 빨간 등이 켜졌다고 우려해요. 그다음에 그 홍카콜라 누구죠?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그쪽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반대가 나오고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동훈도 반대한다고 그랬어. 뭐 그런 전제가 있긴 한데. 네. 예. 그리고 제가 딱 그 잠깐만 해갖고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첫 번째는요. 한동훈 장관이 월요일 날 윤관석 이성만 찬성 국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하면서 20명의 돈 봉투 받은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실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설명문을 본인이 직접 다 고쳤다 그래요. 들리는 소문입니다. 이건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이란 전제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부결됐을 때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 관계자 15명을 모아놓고 이런 농담을 해요.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많은가 보지.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 리스트 캐비넷. 예, 이렇게 추정합니다. 검찰이 캐비넷 리스트 갖고 장난을 치는데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적어도 한동훈 장관 그리고 거기서 정리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지 않고서 이런 발언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와 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검찰총장. 그러네. 예. 그러지 않으면 그런 발언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변호사들도 모릅니다. 온몸으로 형법을 체험한 저 같은 사람만이 압니다. 두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민주당 117명 의원 중에서 170명. 167명이죠. 167명 의원 중에서요. 조국 출마 반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분들은요. 겉으로 표명을 할 거면요. 저한테 토론 도전장을 내세요. 그리고 저를 꺾고
저를 꺾고 나가고 나갈 때 조국의 출마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를 꺾을 자신 없으면요. 공개 발언하지 마세요. 할 때마다 제가 저격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격당하면요. 정봉주 저격하는 게 뭐 가겠냐 이렇게 하지만요. 제가 조금 기운이 세갖고요. 저한테 저격당하면요. 공천 때 공천 컷오프 당합니다. 자, 5성급 국회의원, 예. 전 국회의원. 그래서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목소리를 낼 것 같으면 저와 토론을 하고 넘어가라. 예. 저도 그런 얘기 딱 짧게 하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용기가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그 의리가 없다고 우리가 민주당 얼마나 였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정치 천재 정몽주. 야, 오늘 또 천재의 그 아우라를 느끼면서. 자, 여러분, 나라모 있잖아요. 제가 오늘부터 직접 먹어보고 머리의 발육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요. 나라모. 자, 여기까지 하시고 새날은 이따가 또 오고요. 오늘 정몽주 TV는 7시에 또 재밌는 의제로 염세주지랑 같이 한다니까. 강덕구 의원님 출연하십니다. 강덕군 출연한다니까. 예, 멋진 그때 한번 보시기 분이에요. 바라겠고요. 예. 자, 새날 물러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